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50여 년간 당뇨 환자분들과 동행해온 김후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탄 음식이나 과자 같은 건 입에도 대지 않고 커피숍에서도 의뢰 아메리카노만 골랐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면 공복 혈당이 높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기준치를 넘었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아니 나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는 걸까 하며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질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도 같은 물음표가 떠올랐죠. 왜 설탕 섭취를 줄였는데도 혈당 조절이 어려울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설탕은 아예 안 먹어요. 과자도 오래전에 끊었고요. 그런데 왜 혈당은 자꾸만 오를까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혈당에 건강할 줄 알았던 찐고구마를 드시고 계셨지요. 물론 찐고구마는 몸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죠. 몸에 독이 되게 드시게 되면 우리 주변의 음식들은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음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당뇨인들이 모르는 대표적인 반전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당뇨의 진짜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약에만 의존해서 관리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경험으로도 절감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40대 후반에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회 활동과 병원 진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시절 식사는 늘 제멋대로였고 스트레스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땐 저도 단 음식만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요지부동이었고 피로감과 졸음, 잦은 소변과 갈증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겪는 초기 신호들이었죠. 그때 비로소 제가 가진 의학 지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대하듯 제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작은 실험들을 시작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고 운동 시간과 수면 패턴까지 조절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환자분들과 함께 이 방법들을 적용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쌓았고 한 가지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의 원인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설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탕보다 더 빠르고 더 높게 혈당을 치솟게 하는 음식이 있고 잘못된 식사 순서와 생활 리듬이 췌장과 인슐린 시스템을 지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50여 년간 임상 현장에서 발견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약의 용량을 줄이셨고 어떤 분들은 약의 도움 없이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바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에는 우리의 식탁 위 음식, 아침 혈당을 다스리는 법, 간식 습관, 식사 속도와 순서, 심지어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과일 섭취 방식에 숨겨진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찬찬히 듣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식습관이 혹시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찐고구마처럼 우리가 건강식으로 여기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 아침 혈당을 잡는 비법, 간식 선택의 지혜, 식사의 순서,
그리고 과일 섭취 방식에 숨겨진 비밀까지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원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얻은 값진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그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고 여겼던 음식들이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후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굳게 믿고 계신 한 가지 음식에 대한 깊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 음식을 체중 관리나 건강 간식으로 즐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찐고구마입니다. 찐고구마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착한 탄수화물,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혈당 변화 데이터를 수년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찐고구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71세의 박영희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비교적 활동적이시고 술, 담배도 멀리 하시며 식생활에도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찐고구마 한두 개를 꾸준히 드시면서 설탕 든 건 쳐다도 안 보고 흰쌀밥도 줄였어요. 이젠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라며 자신감을 보이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영희 할머니의 당화혈색소는 7.9%로 정상 범위를 꽤 웃돌고 있었습니다. 식사 일지를 꼼꼼히 살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찐고구마의 양과 섭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제안 드렸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다른 식사는 평소대로 유지하시되 딱 한 가지 고구마 섭취 방식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던 찐고구마 대신 식후 2시간 뒤 간식으로 작은 크기 약 80g의 찐고구마 반 개만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4주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는 7.1%까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식후 혈당 또한 급격한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똑같은 찐고구마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전분,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조리 방식, 특히 굽거나 오래 찌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군고구마의 경우 200대 가까운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내부 전분이 쉽게 분해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형태로 변합니다. 찐고구마도 오래 찌거나 크기가 크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 혈당 지수 GAI를 보면 생고구마는 50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찐고구마는 70 전후, 군고구마는 90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는 설탕 GI 약 65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짧은 시간 쪄내고 식혀서 먹는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고구마는 여전히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조리법은 되도록 짧게 쪄서 드시고 식혀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군고구마, 고구마 튀김, 마탕, 고구마 말랭이 등은 혈당 반응이 매우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양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80g 이하, 작은 찐 고구마 반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식사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삶은 달걀,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공복에는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다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식후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임상 사례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세계 유수의 당뇨병 관련 기관에서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섭취에 주의하고 식사 구성에 따라 혈당 반응을 조절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찐고구마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며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구마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는 지혜를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 섭취량, 먹는 순서, 그리고 섭취 타이밍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처럼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 속에도 우리의 혈당을 위협하는 변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 공복 혈당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또한 당뇨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혈당 지표, 바로 아침 공복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원장님,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에 재면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보다 아침 공복 혈당 조절을 더 어려워하십니다. 밤사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130mg/dl, 140mg/dl, 때로는 160mg/dl 이상까지 올라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생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당 신생합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거나 다른 영양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 공복 혈당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새벽 현상, 다운 페노메논입니다. 보통 새벽 2시에서 8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이 시간대 혈당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복 혈당 수치를 끌어올리곤 합니다. 셋째는 전날 밤늦게 섭취한 간식의 영향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이나 빵, 떡, 면류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수면 중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하고 효과를 본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첫 순서로 양배추찜을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의 강철수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50mg/dl 전후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식단도 비교적 잘 지키셨고 가벼운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아침 혈당만큼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먼저 양배추찜을 손바닥 크기로
대여섯 장 정도 천천히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약 10분 정도 후에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강 선생님의 아침 공복 혈당은 120mg/dl 초반까지 내려갔고 3주 뒤에는 100mg/dl 전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아침 첫 음식의 변화였습니다. 왜 양배추찜이 공복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까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고 장내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양배추를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U, K 등이 함유되어 있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찐 채소 한 접시가 췌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배추찜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 4분의 1통 정도를 깨끗이 씻어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릅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약간의 물과 함께 양배추를 넣고 랩을 씌운 뒤 전자레인지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돌리면 완성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에 따라 약간의 들기름이나 저염 간장을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심심한 맛에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편안한 포만감과 함께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채소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청경채 등 다른 잎채소나 줄기채소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특히 사계절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조리도 간편하고 혈당 반응도 가장 안정적인 식재료 중 하나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 혈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양배추찜 습관 하나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인슐린 치료 시기를 늦추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양배추찜 외에도 저녁 시간의 습관이 아침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간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떡, 시리얼 등은 수면 중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아침 혈당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혈당이 안정된 상태로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밤늦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잠들기 전에 가볍게 팔다리를 흔들거나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등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혈중 포도당을 일부 소모하여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습관들을 더해 가다 보면 어느덧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이상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날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에 반응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음식의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어젯밤 당신의 습관과 오늘 아침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부드럽게 찐 양배추 한 접시로 하루를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단순한 실천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 바로 간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합해서 먹느냐가 혈당 안정에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간식을 줄이면 혈당이 당연히 내려가지 않을까? 혹은 간식은 아예 끊는 것이 상책이겠지. 물론 무분별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조금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간식을 무작정 줄이거나 완전히 끊었을 때 오히려 다음 식사 때까지 참기 힘든 허기를 느끼고 그로 인해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과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크게 출렁이는 경우를 적잖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65세의 한은경님이 기억납니다. 은경님은 당뇨 진단 후 식단 관리에 매우 철저하셨고 특히 간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체중도 줄고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 식사 전에 극심한 공복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점심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 때로는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탔고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마저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은경님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간식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선택한 적절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식은 적절한 종류를 균형 있게 그리고 알맞은 타이밍에 섭취한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손쉽게 선택하는 간식들입니다. 달콤한 빵, 떡, 과자, 초콜릿 혹은 당도 높은 과일 한두 개 같은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끌어올립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간식은 피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우리 몸에 이로운 선택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간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조각 작은 것 4분의 1에 무가당 땅콩버터 한 티스푼을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 1개 또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 컵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섞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만족스러운 포만감을 주어 다음 식사 때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간식 조합을 자주 권해드립니다. 작은 사과 4분의 1쪽 플러스 무가당 아몬드 버터 한 작은 술, 삶은 달걀 1개, 플레인 그릭 요거트 무가당 100g 플러스 블루베리 5개 이상, 오이나 파프리카 스틱 플러스 후무스 약간, 두유 무가당 1잔 플러스 견과류 한 줌 10알 내외. 이처럼 간식도 한 끼 식사처럼 신중하게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먹느냐, 즉 간식 섭취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예를 들어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 간격이 4-5시간 이상 벌어질 때, 또는 운동 전후처럼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기계적으로 먹기보다는 본인의 하루 일과와 몸에서 보내는 허기 신호를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간식을 먹을 때는 급하게 해치우듯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면 혈당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포만감은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간식일지라도 식탁에 제대로 앉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은경 님도 간식을 무조건 피하던 극단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 위에서 소개해드린 건강한 간식들을 하루 한 번, 주로 오후 3시부터 4시경 공복감이 느껴질 때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녁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폭식하는 습관도 점차 사라지면서 혈당이 한결 부드럽게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간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간식은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루 간식 횟수는 1번, 많아야 2번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은 대략 100에서 150kcal, KCal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어디까지나 주된 식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되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간식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된 음료수, 과일 주스, 100% 과일 주스라 할지라도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떡, 흰빵, 크래커, 시리얼바, 그리고 기름에 튀긴 스낵류나 과자류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만 아니라 영양가는 낮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식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간식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알맞은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무리 없이 건강하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잘 선택한 간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뇨 관리는 결국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을 이해하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간식 섭취법도 그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몸이 어떤 식사와 어떤 간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면서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혈당 관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의 순서가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식사 순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실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식단 관리에 열심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위주로 섭취하시고 달콤한 음료나 간식은 철저히 멀리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생각처럼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순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최민준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어르신은 평소 식단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끼 현미밥에 다양한 채소 나물, 저염국과 생선 한 토막을 규칙적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종종 200mg/dl을 훌쩍 넘기곤 했고 당화혈색소도 7.5%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식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저는 식사하실 때 어떤 순서로 드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민준 어르신은 습관처럼 밥부터 한두 숟갈 뜨고 국을 한 모금 마신 뒤 반찬을 드신다고 하셨죠. 평생을 그렇게 드셔오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자고요. 밥이나 국수를 가장 마지막에 드시고 식사 첫 시작은 채소나 나물류, 식이섬유로 그 다음은 단백질 반찬, 생선, 두부, 계란 등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 국수 등과 국을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딱 2주만 그렇게 식사해 보시고 혈당 변화를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놀랍게도 어르신의 식후 혈당은 대부분 160mg/dl 이하로 안정되었고 한 달 후 재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식단 내용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당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위장에서의 음식물 배출 속도,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속도, 인슐린 분비 양상,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시점까지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채소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와 장의 벽을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소화관 내부에 완충 장치를 미리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피크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반찬을 섭취하면 위장관 호르몬, GLP-1 등의 분비를 촉진하여 인슐린 분비를 돕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높여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게 되면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미 소화관 내에 다른 음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 순서 변경은 특히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제2형 당뇨 환자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일본 연구기관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바꾼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몸에 밴 식사 습관을 아주 살짝만 비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시금치 나물이나 오이 무침 같은 채소 반찬부터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으로는 조기구이나 계란찜, 불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몇 점 드신 후 가장 마지막에 밥 한 공기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국물은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맨 처음부터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혈당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내용을 모든 당뇨 환자분들께 늘 강조해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적응된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식사 순서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다음 식사부터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식단을 새로 짜거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그대로 두고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실천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식을 할 때도 이 원칙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나물이나 샐러드, 쌈 채소 등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메인 요리인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두세 점 드신 뒤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을 드시면 됩니다. 다만 국물 요리나 탕류가 너무 달거나 짜지 않은지 그리고 밥이나 면의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 순서는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아주 기본적인 혈당 조절 치료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지혜롭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부담을 줄여주고 췌장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피로감도 덜하고 식후에 몰려오던 나른함이나 졸음 증세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단백질, 반찬 두어 점, 그리고 밥은 가장 나중에 천천히. 아주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내 몸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쌓이면 결국 혈당 관리라는 큰 산을 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단지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약의 용량까지 줄이신 분들을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과일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찾으시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식품, 바로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일은 흔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설탕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는 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 음식을 끊는 대신 과일 섭취량을 크게 늘리시며 이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일이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건강상 이점과 별개로 과일 속 당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났던 73세의 윤지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지혜님은 평소 단 것을 매우 좋아하셨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정제된 설탕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과일로 채우셨죠.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식후에는 배 반 개와 잘 익은 감 한 개를 드셨고 오후 간식으로는 오렌지나 포도를 한 움큼씩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식후 혈당은 230mg/dl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당화혈색소는 8.0%로 진단 기준을 꽤 웃돌았습니다.
윤지혜님은 처음에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 과자나 빵은 입에도 안 대고 밥도 꼬박꼬박 잡곡밥으로 반 공기만 먹는데 도대체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과일 섭취 방식과 양에 있었습니다. 특히 윤지혜님이 즐겨 드시던 배, 감, 포도, 오렌지 등은 다른 과일에 비해 당도가 높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분이라고 하면 설탕, 꿀, 물엿 같은 정제당을 떠올리지만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당 프룩토스, 역시 우리 몸에서는 결국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흡수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 특징이 있으며 다량 섭취하거나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 반응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식품의 혈당 지수 GI를 기준으로 보면 잘 익은 바나나는 평균 GI가 60 내외, 수박은 70 이상, 파인애플은 65 안팎에 달합니다. 참고로 설탕의 GI는 약 65입니다. 즉 당도가 높은 일부 과일은 설탕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즐겨 먹는 수박이나 포도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부담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건강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섭취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과일의 종류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혈당 지수, GI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자몽, 키위, 그리고 채소로 분류되지만 과일처럼 활용되는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당분 함량이 매우 낮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당뇨 환자에게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은 가급적 식후에 그리고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흡수가 더욱 빨라지고 간에서의 당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디저트 개념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셋째, 하루에 섭취하는 과일의 총량은 대략 80에서 100g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략 성인 주먹의 반 정도 크기, 예를 들어 작은 사과 반쪽, 딸기 5개에서 7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당도가 높은 포도나 바나나, 망고 등은 그보다 적은 양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몇 조각에 무가당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를 약간 곁들이거나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 속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스나 즙 형태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100% 생과일 주스라 하더라도 과일을 갈거나 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는 혈당을 가장 빠르고 높게 올리는 과일 섭취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과일은 약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시간, 양, 종류,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과일은 분명 자연이 준 건강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 섭취 후 혈당 변화를 꾸준히 측정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같은 사과 한 조각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과일이 어느 정도 양이 그리고 어떤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반응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는 사실 다양한 채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C 함량이 어지간한 과일보다 높으면서도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권장할 만한 식품입니다. 물론 과일 특유의 달콤한 맛과 향긋한 풍미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분 좋은 활력을 주고 식사 만족도를 높여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윤지혜 님도 이후 배나감 대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로 과일 종류를 바꾸고 섭취 시간과 양을 철저히 조절하신 뒤부터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만에 8.0%에서 6.5%까지 내려왔고 이전처럼 쉽게 피로하거나 무기력한 느낌도 많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과일 맛을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당뇨는 음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뤄야 할 대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작정 피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건강한 섭취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면 과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혈당 관리 여정에 든든하고 맛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 당뇨 관리의 핵심은 결국 균형 잡힌 식생활과 꾸준한 자기 관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관리에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요소, 즉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찐고구마, 올바른 섭취법, 아침 공복, 혈당 안정 비결, 양배추찜 선취, 현명한 간식 선택과 섭취 타이밍, 식사 순서의 중요성,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 섭취의 지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각각 독립적인 정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는 단순히 약 몇 알로 쉽게 다스려지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당뇨 관리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스스로 점검하며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코 실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쌓여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십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잠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 보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양배추찜으로 속을 달래고 과일은 식후에 소량만 맛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얻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